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박명수, 안교성, 김권정, 외역금 북코리아 1. 해방 후 기독교 세력의 동향과 대한민국 건국운동 2. 기독교 세력 동향과 국가 건설론 3. 자유민주주의론과 기독교적 국가 건설론 해방 이후 대부분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인식은 해방 이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해방 이전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교회는 한 말부터 미국 인식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산주의와 비타협적으로 경쟁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건설된 국가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제하 기독교계 대표적 논자인 신흥우는 제1차 세계대전을 데모크라시와 군국주의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야말로 정의와 인도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체제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체제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정치 체제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민주주의적 원리를 증진시키며 민주주의적 이상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이대위도 국가 권력이 갖는 전제주의와 편협주의를 비판하면서 인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족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편협한 인종적 관점에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침략적 국가주의에 대항할 보편적 논리로서 인식하였다. 이처럼 일제하에서는 강권 지배를 거부하며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현실 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정의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기독교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운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제 구조의 자본주의적 보순을 인정하고 이것의 해결 방향으로 기독교 사회 사상 및 사회운동을 적극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기 갱신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세력은 존투적 무신론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기독교 배척운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의 실천적 구현을 위해 농촌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은 해방 이후 기독교 세력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건국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적 태도와 이념을 확립해 나갔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기독교 세력의 공산주의 대립이 주로 이념적 투쟁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해방 전국에서는 전면적이고 집단적인 현실 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제 시기의 사회주의 세력과 가장 비타협적으로 전개한 정치 사회 세력이었다는 역사적 전통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방 전국에 직면한 역사적 과제, 즉 체제 선택과 국가 건설이란 두 흐름의 국가 건설 운동 진로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확장된 세계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규정하였고
이에 새롭게 건설할 국가의 모습은 자유와 기회 균등, 개인 권리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생각하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현실적으로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기독교적 가치관이 실현된 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한 것과 반대로 소련의 공산주의를 파시즘과 동일한 전체주의로 보았고,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대립적이라는 인식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세계 질서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서의 크게 대두한 소련의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대립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기독교 세력은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며 기독교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질서를 방어하고 이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이자 토대로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기독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립과 일체화시키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 운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이를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인물이 우남 이승만이었다. 그는 이미 국내 귀국 직후부터 우익 세력과 공산 세력의 합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국제 무대에서 체제와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른 소련과 미국이 타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인식은 당시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소련의 팽창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소련의 팽창 정책이 곧 한국에서도 전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이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한 탄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반공산주의의 반소의식이 강력하게 결합된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반공주의를 확립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공산주의 체험과 월남이었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을 통해 남한 지역의 전투적 반공주의가 촉진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월남한 한경진 목사와 같은 경우 당시 행한 설교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건설을 위해 건국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 공산 정권의 횡포와 박해를 피해 대거 월남하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의 반소 반공주의가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월남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 사상적 위기감이 이를 더욱 확신하게 하였다. 해방 이후 월남한 강원룡은 이에 대해 우선 나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종로 화신백화점 곁에 당당하게 휘날리던 커다란 붉은 깃발과 서울의 온 거리에 잔뜩 붙어 있던 붉은 대자보들이었다. 전부 공산당이 만들어 붙인 대자보들이었으니 공산주의가 싫어 서울로 내려온 내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서울에서는 이미 조선 공산당이 재건되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조직은 거의 전부가 좌익이시다시피 했으니 나는 이제 남쪽도 공산당 세상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인식은 일제와 장려고 농촌운동을 이끌었던 배민수에게도 나타났다. 그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과 김일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련군과 북한 공산 세력이 기독교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탄압을 지휘하는 김일성이 과거 독립운동을
혈서로 맹세했던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의 아들이란 사실이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였다. 또 좌익 세력의 11사건과 여순 사건에서 일어난 기독교인과 무고한 시민의 학살 소식에서 그는 숭실 전문 동기이자 농촌운동 동료였던 최문식이 11사건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인식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속에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화가 진행되었고 중국의 공산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좌우 합작이 곧 공산화의 길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소련에 대한 위기의식과 반공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하 신관회 운동에 참여하고 해방전국 미군정에 참여한 조병옥도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반민족적, 비국민적인 사탄과 같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며 신탁 문제와 관련해 민족과 무관한 무모한 국제주의를 쫓아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는 매국 분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련을 적색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를 비판한 그는 소련의 공포정치 실시와 함께 북조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봉쇄된 채 실시되는 공포와 탄압 정치를 비판하였다. 그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결, 독재주의 대 민주주의, 국제주의 대 민족주의, 매국 대 애국, 친소 대 반소 등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반소 반국 반공주의를 표출하였다. 즉, 그는 민주주의 세계의 건설을 위해 공산주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그 어떤 타협과 합작도 불가능하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물론 해방전국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반공주의에 대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최능진의 경우에는 우익의 자본 독재와 좌익의 계급 독재 모두 배격하며 좌우가 합하여 민주 정치와 민족 경제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 좌우가 통일 단결하여 완전 독립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업임을 강조하고 정치 체제를 민족 자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좌우익 사상 문제를 일단 독립 획득 이후에 토론할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였다. 오기영도 극우 세력과 공산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인민의 친구는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소 협조와 좌우 합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이성적 합작을 도모하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전국에서 좌우 합작과 같은 논리는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반탁과 찬탁의 갈등과 혼란, 이어 트루먼 독트린,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등의 사건을 겪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남북 통일을 곤란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반소 반공주의가 기독교 세력의 실천 논리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갔다. 한편 반소 반공주의의 실천 논리 속에서 기독교 세력은 그 대안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기독교적 가치를 일체화시키는 기독교적 국가 건설론을 주장하였다. 기독 세력은 해방 전국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의 하부 조직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기독교적 국가 건설론을 제시하였다. 1945년 11월 조선 기독교 남부 대회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참석하여 기독교 정신 위에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불교와 유교의 실패를 지적하며 기독교를 건국의 정신적 기초로 삼을 것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방전국 기독교적 국가 건설론은 결성된 기독교 단체들 강령에 흔히 나타나는 주제였고 이념적 성향과 별개로 모두 기독교 가치와 국가 건설을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다음은 이런 특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뜻한 바는 변함없이 악정고투의 길이요 십자가의 좁은 골짜기라 하더라도 싸워나가기를 그치지 않고 있음을 감히 선배나 동지 형제 자매에게 공언하여 마지 않고 또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확신과 그리스도의 사회적 구현, 십자가의 건국 이념의 반영, 구현의 노력과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애국 운동이요 진정한 애국 정신의 발로여 정당한 그리스도의 애국적 노선이라 확신이라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적대적 소련과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과 역사가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며 민족을 구원하는 지름길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해방전국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 세력의 반공주의는 국제 정세와 맞물린 국내 전세 변동, 그리고 기독교적 국가 건설론이 결합되어 형성되었고 기독교 세력의 실천적 논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